대한민국 군대는 대대로 화력을 숭상하는 전투 집단이었다. 화포의 종류도 그 쓰임새도 매우 다양하였다. 어떠한 적이 오더라도 화약 한 사발 대접해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화포의 민족이었던 것이다. 거의 동시대 최초로 화포를 함선에 운영하신 최무선 장군도 사천 전투에서 왜구들에게 제대로 불 대접을 하시었고, 왜구들은 그 속에서 뜨거운 한반도의 열기를 체험하였다. 이순신 장군님 또한 자타공인 화력 덕후셨기에 매 전투마다 왜구에게 뜨거운 불맛을 제대로 맛보여 주셨다. 수많은 화포가 옛날부터 개발되고 운영되었으나 지금의 다른 장포와 같이 수많은 화약 탑재 화살비를 내려주는 화차, 신기전은 동시대에 찾아보기 몇 세기를 앞선 간 화력 무기체계였다. 신기전이 내뿜는 매캐한 화약 연기와 비명과 같은 소리, 긴 사거리, 대량 살상력은 지금 보아도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화력 운영체계이다. 거기에 상부를 철갑으로 떡장갑한 거북선 또한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돌격함으로써 적의 심장부에 불놀이 하는 특이한 전투함이었다. 만약 거북선과 같은 함대함, 함대지 무장 플랫폼에 신기전과 같은 엄청난 살상력을 갖춘 무기가 있다면 어땠을까? 라고 필자는 상상해본다. 마치 메가 거북왕 같은 바다든 육지든 쑥대밭 내는 무기체계이지 않았을까? 이런 메가 거북왕의 컨셉을 이어받아 제작하려 했던 천조국의 공격함이 있었으니 이것이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아스널 쉽이다. 아스널 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전의 함대시, 함대함 무기 발전사를 이해해야 한다. 해상 비행 전략, 함대함, 함대지 미사일 공격 방어 전투 체계가 나오기 이전의 바다 전장은 거함거푸의 시대였다. 당시 식민지 쟁탈전을 위해 광범위한 전투 투사력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체계가 몇만 톤 급의 해상 전함들이었다. 만재 배수량 3만 5천 톤 급의 무지막지한 크기와 14인치포 신문식 탑재하고 다니던 영국의 전함들과 프랑스의 만재 4만 5천 톤 급의 엄청난 떡장갑을 장착한 장, 버트함들이 대표적인 세계를 대표하는 거대 전함들이었다. 아직 함대 레이더 시스템이 불안정한 시기였기에 이들의 전투 방식은 매우 치밀하고 참혹하고 위대하였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마와 같은 전투 방식은 같이 지금은 매우 흔해져 버린 여러 기능을 가진 전투함, 지원함들과 함께 다니는 기동함대의 입체적 정밀 공격은 없었던 진짜 사나이다운 승부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전투 방식 때문에 당시의 거대한 전함들은 몇 대 피격당할 생각을 하고 자신의 한 포로는 몇 발로 치명타를 주기 위해서 한 포들이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던 바다 사나이들의 전투 방식이었다. 그러나 야마토함, 비스마르크함 등의 처참한 말로 같이 전장의 무기는 금방 또 진화하기 시작하였으니 태평양 전쟁으로 반발된 미일 간의 항모전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태평양 전쟁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며 시작되었다. 총 450대의 항공기를 실은 6척의 일본 항공모함이 하와이 근해에 접근해 진주만을 공습하였고, 그 결과 정박해 있던 7척의 미국 전함 가운데 5척이 격침되고 200여 대의 항공기가 파괴되었으며 2,0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이처럼 미군의 해군력을 격파한 일본은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손쉽게 점령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중립을 깨게 된다. 여기서 미국은 일본 항공모함 전단의 위력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진주만에 손상 입지 않은 항공모함 전단을 중심으로 초기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니미츠 제독 휘하의 미국 항모전단은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 전세를 뒤집었으며, 그 후에 벌어진 전투에서 미군은 일본의 대형 항공모함 4척을 모두 격침하고 대형 순양함도 한 척 침몰시켰다. 이후 일본은 미드웨이에서 야오지마까지 빼앗기며 해전하게 되고 미국은 항모 중심의 비행 전투 전력에 만족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들은 미사일 전력에 주목하게 된다. 항공모함은 언제 어디서라도 해상 공격기를 투하하는 전투력을, 위력을 지금까지 강화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조종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군사 전략이었다. 그래서 주목한 것이 사람이 타지 않아도 나라가 스스로 적을 공격하는 미사일 전력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를 발전 체계화하여 함대에서 다양한 위치의 적을 공격하는 미사일 운영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함대함, 함대공, 함대지, 함대전 등의 다양한 공격무가 체계화와 이를 타격하게 하는 투서방사계 발전으로 인해 곡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장거리 탄도형 미사일, 저공 비행으로 장거리를 날아가는 크루즈 미사일, 초정밀 타격 미사일 등 다양한 함대 미사일 체계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함대지 크루즈형으로는 미국의 대표 모델로 토마호크 미사일이 있다. 그러나 이런 미사일 체계는 다수 운영 체계로 분류 운영되어 있어 통합적인 작전 수행이 복잡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이와 같은 모든 미사일들을 한 곳에 넣고 전장에 투사할 수 있는 무장 체계를 고민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아스널10의 탄생 배경이다. 1996년 미 해군의 해군 참모총장이던 제러미 마이클 보던 500기의 수직 발사기에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로 가득 채운 아스널10을 7척 건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거무장으로 인해 방공 시스템 레이더, 무기 체계가 없어 단독으로 작전할 수 없는 치명적 단점으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제러미 꿈은 이렇게 사라졌다. 그런데 이런 무지막지한 미사일함을 대한민국은 왜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미 126기의 수직발사관을 가진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만으로도 화력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일까? 집중적인 공격이나 잠수함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소수무측의 아스널10이 조금 잘못된 허상이 아닐까 걱정이 된다. 기격의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차라리 단 2척을 건조할 것이며 미국의 첨단 구축함인 주말트급 구축함이 우리에게 맞는 해답일지 모르겠다. 물론 대당 엄청난 제작비와 운영비가 소모되지만 자생적이지 못하고 항상 지원함들을 수반하는 아스널10 합동화력함보다는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인다. 한국형 아스널10 합동화력함이 지상 화력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한 기에 수십억을 호가는 100기의 미사일보다 주멜트와 같이 127mm 한 포보다 긴 사거리와 뛰어난 화력을 가진 155mm 62구경장 에그즈 한 포가 개발 장착하여 순항미사일보다는 화력이 약하지만 굳이 1000파운드 탄두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장과 표적을 훨씬 많이 경제적으로 격파한다면 전시 시 운영비도 매우 절감될 수 있다. 스텔스 체계와 대공대함 공격 방어 시스템을 통해 자신과 전달의 동료 함대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더해진다면 오직 한 대지 미사일만 100여 기 이상 채우고 자주적인 작전 수행 능력도 없는 한국형 아스널 합동 화력 지원함은 미래의 입체적 전장에서 군침도는 먹이감으로 전략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다만 미국과 같이 몇만 톤이 아닌 3,000에서 4,000톤으로 약 100기를 싣고 다닌다고 하니 그나마 생존성은 있을 거는 같다. 자주 국방을 위해 밤낮을 가려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국뽕 무기 찬양만 하지 말고 모두 함께 고민하여 좋은 미사일함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밀리의 창고